보시면 부채는 우리가 빚이라고도 하죠. 예,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빚 얘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연끌을 했네, 뭘 했네, 그러면 다 이거 관련된 거잖아요. 빚 관련된 거. 그리고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결론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 예, 그래서 부채는 이제 남의 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 자본이라고도 해요. 자본이 돈 얘기하는 건데, 예, 타인 자본은 남의 거. 그래서 부채는 적은 게 좋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제 잠깐 유동부채 봤었죠? 그래서 요걸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라고요? 1년. 그 다음에 오늘 보실 건 비유동부채 보실 건데요. 비유동부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사채하고 그 다음에 퇴직금. 그래서 퇴직금 관련된 거, 요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사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사채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회사채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회사채. 그래서 회사채는 누가 돈 빌리는 거예요? 회사가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는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채 이자율이 5%예요. 몇 프로요? 5%.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장 이자율이 뭐냐면 은행에서 주는 이자율이에요. 어디에서 주는 이자율이라고요? 은행에서 주는 거. 그러면 이자율이 만약에 똑같이 두 개 다 5% 5%예요.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평가 발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채에다가 투자해도 몇 프로 받을 수 있죠? 5%. 그 다음에 은행에 넣어도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5%. 이럴 때에는 소비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똑같을 때에는 소비자가 하고 싶은 데 가서 하면 됩니다. 나는 사채에 투자할래. 그러면 사채에다 넣으면 되고, 나는 은행에다 넣을래. 그러면 어디에다 넣으면 돼요? 은행에 넣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채에다 하면은 10% 주겠대. 근데 은행에다 하면은 5% 주겠대.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거죠? 사채로 가겠죠. 왜요? 이자 뭐 하니까? 많이 주니까.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 나왔잖아요. 새마을금고였나? 서울에 있는 새마을금고였나? 수협인가? 거기에서 5%짜리 특판이 나왔대요. 적금. 예. 새벽부터 또 줄 섰대잖아요. 왜요? 1%라도 뭐 하려고? 더 받으려고. 기왕이면은 돈 넣었을 때 똑같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기왕이면 더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비싸게 팔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하나잖아요. 비싸게 내놨는데 팔려. 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싸게 내놓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비싸게 팔았는데 팔리네? 그러면 비싸지는 거고, 네, 싸게 내놔야 팔리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채에다 투자하면 5% 준대. 근데 은행에다 투자하면 몇 프로 준대요? 10% 준대. 그러면 사람들은 사채 살려 그래요? 은행 가려 그래요? 당연히 은행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은행권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 그러면 안 팔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팔면 돼요? 싸게 팔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발행이요? 할인 발행. 그래서 별거 없어요. 뭐 아파트 값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들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기본 가격이 있긴 있지만 잘 팔려. 비싸게 해도 그러면 가격 올라가는 거고,
잘 안 팔려. 그러면 가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외울 수는 없어서 저희는 어떻게 외울 거냐면 거기 2장짜리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 사채 쪽에 보시면 요 사채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 그래요. 무슨 이자율이라 그런다고요? 액면 이자율.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기준이고 사채 발행할 때 설명은 드릴 겁니다.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이렇게 외울 겁니다. 저희는 요거 2장짜리에 잘 나와 있긴 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액면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자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이 주면 살 사람이 많을 거니까 어떻게 팔아도 된다? 비싸게 팔아도 된다. 근데 조금 주면 살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팝시다? 싸게 팝시다. 그래서 이거 좀 기억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채 상각. 그래서 저기에 있어요. 141페이지 위쪽 박스 보시면 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너무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난이도가 있어서 머리가 좀 많이 아픈 파트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사채도 상각을 합니다. 사채도 상각을 하는데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걸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한다. 그리고 사채는 딱 이렇게 2줄만 외우고 끝낼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더 들어가면 공부하기 싫어지는 파트 중에 하나가 사채거든요.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왜 외우셔야 되냐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알잖아요. 할증의 뜻이 뭐죠? 싸다, 비싸다? 비싸다. 이거 왜 알아요? 택시 때문에. 택시 12시 넘으면 뭐 붙어요? 할증 붙잖아요. 그래서 택시 때문에 대부분 할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할인은 뭐죠?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할증과 할인은 같은 쪽이에요? 반대 쪽이에요? 반대죠. 근데 유일하게 요 사채 상각만 둘 다 뭐예요? 증가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할증 발행은 사채 상각 시에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고 할인 발행은 사채 상각 시에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왜냐면 이거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에 할증은 비싼 거야. 그리고 할증이 뭐 한대요? 증가한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할인은 싼 거야. 그러면 싸니까 뭐 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요렇게 잘 내요. 근데 유일하게 상각 나왔을 때는 둘 다 뭐 한다고요? 증가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맞는 거고 밑에 거는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거기 교재에 있는 거는 하고 싶은데 너무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왜 안 하는지 너무 궁금해. 그러면은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중급회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빌리셔갖고 사채 파트 보면 왜 안 하는지 알 거예요. 사채 파트를 보면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입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시험에 많이 안 나와요. 한 5년에 한 문제 정도, 5년에 한두 문제 정도? 그렇게밖에 안 내기 때문에 너무 깊이까지는 안 볼 겁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요 파트예요. 143페이지.
그래서 143페이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퇴직급여. 요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우리가 퇴직급여 그러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퇴직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몇 년 이상은 다니셔야 되죠? 1년 이상. 그래서 1년 이상 다니셔야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원래 퇴직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속연수. 그래서 우리 아버님 세대나 할아버님 세대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퇴직금으로 1억 받았다.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월급 차이가 지금처럼 심각하진 않았어요. 한 80에서 9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에서 100만 원을 주면 중소기업에서 80만 원에서 90만 원은 받았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소기업도 대부분 평생 직장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20년씩 다녔대, 30년씩 다녔대. 이게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30년 다녔어요. 몇 년 다녔어요? 30년. 그리고 그만둘 때쯤에 내 월급이 400만 원이었어. 만약에. 그러면 30년 곱하기 40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억 2천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거의 억 가까이 이렇게 퇴직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오래 다니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왜요? 한 회사에 오래 다니는 경우들이 과거보다는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퇴직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요게 제일 중요해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얼마 받았냐.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성과제도보다는 이제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올라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월급이. 근데 이거 바뀌긴 할 겁니다. 어느 정권에서 손댈지 모르겠는데 매년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성과급으로 바꾸자고.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 그래서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능력제로 바꾸는 걸로 이제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 거고 조금씩 손 댈 것 같아요. 지금 공무원 쪽에서도 손 대려고 준비 중이에요. 예전부터. 근데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능력제로 바뀌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능력을 누가 체크할 거예요? 누가 체크할 거예요? 사장님만 체크할까요? 아니겠죠. 임직원 중에서 체크하시는 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그분들한테 뇌물 먹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공정이 불가능해요. 어느 쪽이든. 그나마 제일 공정한 게 시험 보는 거긴 한데, 근데 뭘로 시험을 볼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걸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돈 좀 벌지 않을까. 공정은 힘듭니다. 실예로 제가 전경 나왔거든요. 전경 나왔는데 제가 제주도 전경 나왔어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공부에서 1등 하시는 분이 진급이 안 된대요. 근데 왜 진급이 안 되냐면 시험 본 점수 반, 그 다음에 면접 점수 반이거든요. 근데 이 면접 점수는 대부분 다 뇌물 먹인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 소대장도 보면은 연말 되거나 명절 되면은 뇌물 주느라 바빠요. 왜냐면 뇌물 줘야 평가 점수를 많이 주니까. 근데 경찰 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회사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경찰 자체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전경 생활할 땐 그랬었어요. 지금은 전경 없어지긴 했죠. 그래서 성과급제나 아니면 능력제로 바뀌긴 할 건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충당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뭐 하는 돈이에요? 준비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한 2번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모든 임직원이 퇴사한다라는 전제 하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이 다 그만둘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직원이 다 그만둘 때에 퇴직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해갖고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준비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된 회사도 있지만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된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중소기업에서 퇴직금을 이렇게 한 번에 주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간정산 제도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에선 어떻게 됐냐면 이 직원이 1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2배가 들어와요. 네. 근데 그 하나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현금이 많지 않잖아요.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줘버리면 원래 퇴직금으로 줘버리면 너무 줘야 되는 돈이 과대하게 되는 거죠.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만들어준 제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중간정산제도. 근데 이제 이것도 문제가 뭐였었냐면 중간정산제도까지는 괜찮아. 근데 원래 퇴직금 왜 줘요? 퇴직금 주는 이유. 이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두고 쓰라고요. 그 얘기도 맞긴 한데 원래 퇴직금을 주는 이유는 저거예요. 노후에 사용하시라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은 이 돈을 가지고 노후에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버렸냐면 아시겠지만 근속연수가 짧다 보니까 퇴직금이 얼마 되지 않아. 이런 문제들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퇴직하는 나이가 젊어졌잖아요. 예, 지금 40대, 50대 되면은 퇴직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받아갖고 노후에 써야 되는데 노후 되기 전에 다 쓰는 거죠. 뭐 주식을 한다던가, 코인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커피숍을 차린다던가, 치킨집을 한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왜냐면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50대 때 만약에 퇴직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50대 때 아기를 늦게 낳았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기를 일찍 낳았어도 50대 되면은 이제 일찍 낳으셨어도 결혼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부분 분들이 요 퇴직금을 가지고 사업이나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죠. 투자를 한다거나.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잘 됐어.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잘 되는 사람만 보이다 보니까 뉴스나 이런 데 맨날 잘 되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갖는 거죠. 무슨 꿈과 희망을 갖냐면 내가 투자하면, 내가 주식 사면, 내가 코인 사면, 내가 부동산 투자하면, 내가 사업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잘 될 확률보다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망할 확률이 훨씬 더 어때요? 커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식당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년 후에 폐업하는 확률이 한 80% 가까이 돼요. 프랜차이즈들도 관리를 해주는데도 80% 정도는 문을 닫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해서 성공하기가 쉽진 않죠. 그 대신 성공했을 때의 그 열매는 달콤합니다. 왜냐면 뭐든지 다 상위 독점이기 때문에 잘 되시는 분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갈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복합적이라 노력도 필요하고 운때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뉴스나 아니면 TV 보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어떤 프랜차이즈나 어떤 상점을 차렸는데 망했대. 근데 왜 망했냐면 차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대. 이런 것들도 과거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운때도 좀 중요한데 그 운때라는 게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 타로도 보고 점도 보고 다 해봤는데 말년에 운이 좀 필 거래요. 근데 중요한 게 그 말년이 몇 살인지는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나중에 운이 필 거래. 50대에 필지, 60대에 필지, 70대에 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목표는 100살까지 사는 게 일단 목표니까. 그리고 제가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너무 오래 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다 100살까지 살걸요?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사람 몸이 몇 살까지 살고 있냐.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거는 150살인가? 까지 살 수는 있대요. 몸 자체는. 뭐 그렇게 오래 사시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제가 수업했었던 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분은 101세세요. 노인복지관에서 컴퓨터 수업할 때 101세 분이 한번 들어오신 적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돌아가시긴 했어요. 감기 걸리셨다라고 소문만 들었었는데 혹시 나중에
어르신들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한 6년 정도 해봤는데 어르신들 관련된 일 하실 때 제일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일하다 보면 안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 가셨는지 물어보는 게 솔직히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진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놀러 가신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안 보이시면. 예. 근데 괜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물어보긴 했는데 나중에 소식통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었는데 혹시 나중에 복지회관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실 때는 그게 좀 그래요. 거기에다 또 친한 분들도 몇 분 계셨어 갖고 그래서 중간정산 제도를 했었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간정산 받아서 다 써. 그러니까 노후에 쓸 돈이 어때요? 부족해.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외국에서 갖고 온 게 요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퇴직연금제도. 거의 144페이지 위에 보시면 무슨 제도라고 있어요? 퇴직연금제도. 이건 왜 만들었냐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아니면 받아서 쓰다 보니까 노후에 쓸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퇴직금도 뭘로 받자? 연금처럼 받자. 그래서 현재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유명무실해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은 되는데 원래 해약이 안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원래 해약은 특별할 때 언제냐면은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다던가 요런 특수한 경우에는 뺏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일을 덜 하고 계셔 갖고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은행 가서 해약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해약돼요. 근데 원래는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시면 퇴직연금 제도가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럼 강화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못 뺏으게끔 특수한 경우 몇 가지만 뺏으게끔 해놓고 나머지 그냥 돈 필요해서 못 뺏으게끔 묶어버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해놨어야 되는데 초반에 만들어만 놔놓고 그 이후에 관리를 좀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얼마 전에 해약하셨죠. 해약하는 게 대빵 쉽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거기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두 가지. 그래서 보시면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고 확정기여형이라는 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건 급여형 나오면 요걸 아셔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여형은 퇴직급여.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두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될 만한 거.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퇴직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요. 회사에서 모자른 돈은 회사에서 채워서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은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70% 정도 불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한테 퇴직금으로 100만 원을 줘야 돼. 그러면 확정급여형은 70만 원 정도만 넣어놔요. 퇴직금으로 주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퇴직했을 때 그 모자르는 차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회사에서 채워서 주는 방식이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러니까 급여형은 그냥 말 그대로 기존에 받았던 퇴직금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요거는 어떤 회사에서 많이 운영을 하냐면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자른 금액만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채워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대기업은 아직은 현금이 넉넉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자른 것만큼 채워줄게. 그 대신 직원들은 열심히 뭐만 하면 돼요? 일만 하면 돼. 요게 이제 확정급여형이에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자율이 괜찮죠. 주식은 떨어졌지만 만약에 이자로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70%를 넣어놨는데 이자를 한 5% 정도 받았어. 그러면 75%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만 채워주면 돼요. 회사에서는 25%만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은 뭐 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모자른 거 누가 다 채워주니까? 회사에서 채워주니까. 근데 만약에 투자한 게 잘 됐어. 이거 갖고 투자하거든요. 은행에서. 예,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한 게 잘 됐어. 그러면 이것도 회사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예, 왜냐면 모자른 것만 뭐 해주면 되니까? 채워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주식에 투자하겠다. 펀드 하겠다. 아니면 뭐 적금을 들겠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쪽에 뭐 하실 수 있어요?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회사에서 100% 불입을 다 해줘요. 그래서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기여형은 회사에서 돈만 넣어주면 땡이에요. 네, 돈 넣어주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돼도 누구 탓이에요? 직원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에요? 직원 탓.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처럼 좀 안전지향성이신 분들은 이 확정기여형을 하실 때 은행에 적금 같은 걸로도 넣어 놓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안전자산에다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인생 몇 방이에요? 한 방이야. 이런 분들은 이 확정기여형으로 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주식하면 돼요. 네. 그 대신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운영하기 때문에? 직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거는 잘 돼도 내 탓, 안 돼도 누구 탓이에요? 내 탓. 네. 위에 거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금액은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자른 거 누가 채워주니까? 회사에서. 근데 중소기업은 이거를 권장하긴 합니다. 왜 중소기업은 아래 걸 권장하냐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과거에는 퇴직금을 못 받았거든요. 부도나는데 뭘로 퇴직금 줄 거예요? 네. 과거엔 그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요 확정기여형에 들어가 있으면 이미 내가 받아야 될 퇴직금이 불입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내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못 빼가요. 그래서 그 돈만큼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장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 손해까지 누가 떠안아야 돼요? 내가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펀드처럼 이제 주식에다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좀 소극적이신 분들은 은행에다가 예금으로 넣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리고 이런 거는 없어요. 뭐는 없냐면 회사 들어갈 때 저는 확정급여형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확정기여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건 없고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사가 만나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 들어가시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는 확정급여형입니다. 우리 회사는 확정기여형입니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퇴사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쪽 파트 안 하고 다른 쪽 파트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퇴사한다 그러면 은행 가서 요거 만들라 그럴 거예요. IRP 계좌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개인 퇴직연금 통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시면 이 통장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돈이 어떻게 돼요? 입금이 돼요. 근데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즘엔 평생 직장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A라는 회사를 3년 다니다가 그만뒀어. 그러면 여기에 그 3년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회사 다니다가 5년 후에 또 뭐 했어요? 그만뒀어. 그러면 그 5년치가 또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쌓이는 형식으로 구조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쌓아서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뭘로 받으시라? 연금으로 받으시라. 근데 일정한 연도나 일정한 금액이 안 되면
일시금으로 받고 땡입니다. 왜냐면 우리 국민연금도 몇 년 이상 부어야 되죠? 예, 10년 이상 부어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요 퇴직연금도 일정 년수를 채우셔야만 뭘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금처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면 연금으로 받는 게 좋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연금은요, 자녀연금이에요. 그래서 자녀분이 대박 나셔서 내 통장에 한 달에 300씩 꽂아줘.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제 주변에 그렇게 사시는 분 있어요. 아드님이 두바이 항공 기장이에요. 그리고 매달 300만 원씩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 한국에 없어요. 왜냐면 항공사 기장 되면 거기 두바이 항공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1년에 티켓이 한 10장인가 나온대요. 비행기 티켓이.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집 나오고 차 나오고 집에서 일해 주시는 분 3분인가 4분 이렇게 지원되고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 때 되면은 한국에 잘 안 계세요. 특히 이제 겨울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셨다가 추위 좀 풀리면 들어오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자녀가 대박 나더라도 본인 살기 바쁘지 이렇게 부모님한테 지원을 해주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걸 준비하셔야 돼요. 몇 연금이요? 3연금. 그래서 요거 드셔야 돼요. 무슨 연금이요? 국민연금. 없어지진 않아요. 지금 계속 뉴스에서 뭐 몇 년도 되면 못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주진 않습니다. 덜 주는 거지. 덜 받긴 할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그건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에 무슨 연금이요? 퇴직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이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를 드셔야 돼요? 연금을 드셔야 돼요. 저는 3개 다 있어요. 이거 10년 넘었고 얘는 지금 붙고 있고 요거는 제 나이 55세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는 게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래 제일 좋은 건 쉽지는 않지만 요거 다 합쳐서 한 가구당 최소 지금으로 치면은 200만 원 이상은 나올 수 있게끔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서울에서, 이건 서울 기준이긴 한데 기본적인 생활하는데 200 이상이 필요하대요. 맞잖아요. 왜냐면 손주들 오면은 용돈도 줘야 되고 용돈 안 주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잘 안 갑니다. 저도 조카가 있지만 돈 줄 때의 눈빛하고 돈 안 줬을 때의 눈빛이 달라요. 돈 주면 눈빛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긴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 8살짜리 꼬맹이도 돈 줄 때랑 돈 안 줄 때랑 달라요. 돈 주면 오셔갖고 막 뽀뽀해주고 껴안고 막 그러시는데 돈 안 주면 그냥 인사만 해요. 잘 갔다 오라고. 요즘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하고. 그 이유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못 먹고 못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하시는데 어쨌든 나중에 노후에 한 달에 그래도 최소 200 전후는 나올 수 있게끔 세팅은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은 부부 합산해서 200 이상 나오게끔. 그래서 요즘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그런 분들이래잖아요.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시는데 교육직 공무원으로 퇴사하신 부부. 간혹가다 TV에도 나와요. 그런 분들은 두 분 연금 합하면 600이 넘어요. 왜냐면 그 교육직 공무원,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으로 퇴사하시면 미래 세대는 아니에요. 현재 선생님들 말고 지금 현재 퇴사하신 분들은 평균 300이 넘어요. 많이 받는 분은 거의 400, 600 하고. 그래서 제일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그 교직 은퇴하신 부부. 그러면 진짜 600 넘어요. 한 700에서 한 800 가까이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달 생활하는데 600이면 넉넉하잖아요. 부족해요? 아니죠. 안 부족하죠. 일 안 하고 쉬고 계셔도 매달 넣어 주시잖아요. 연금공단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 가장 부러워하는 분들 중에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쪽은 요거 2개는 강제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시면 무조건 해야 돼요.
현재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은 무조건 다 하고요. 개인은 내년부터인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개인 회사도 이제 퇴직연금에 거의 뭐가 될 거예요. 가입이 될 거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도록이시면 회사 다니실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아닌 이상은. 왜 그러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요, 법적인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뭐 4대 보험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왜냐면 5인 미만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 가입자가 아니에요. 퇴직금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노동법이나 그런 쪽에 거의 5인 미만 사업장은 번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회사 다니실 거면 그래도 최소 몇 명은 넘어야 돼요. 5명은 넘는 데를 다니셔야 이런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상관없어요. 두 명인 회사인데 한 달에 500씩 준대. 그러면 다녀도 되죠.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안 들어가도 월급이 괜찮잖아요. 네. 그러면 상관없는데 이상한 거면 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저는 권장드리진 않는 게 부동산 관련해서 취업하는 건 별로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사자가 많은 그쪽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수업 마지막 날 면접이 잡혔어. 근데 부동산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얘기했죠. 부동산 쪽이면 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갔다가 도망왔대요. 왜 도망왔어요? 그랬더니 면접을 커피숍에서 보더래요. 사무실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왜 커피숍에서 했겠어요? 자기네들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예요? 없는 회사예요?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일반적인 거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시면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업 끝나기 전에 오셔갖고 자기 도망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도망왔어요? 그랬더니 면접을 커피숍에서 보더라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자가 진짜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TV를 봐도 그렇고, 기사를 봐도 그렇고, 주변에서 뭔가 사건 사고 터져도 얘기 들어보면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보다 사자가 더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연금은 꼭 몇 년 이상 다니시고요. 10년 이상. 그래서 몇 회 이상은 불입하셔야 돼요. 120회. 그래서 연금 가입하시면 한 6개월에 한 번씩인가 우편물 날라와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내가 몇 회 부었고, 그 다음에 대략 몇 살 때부터 받을 거고, 얼마 정도 받을 거고 다 떠요. 예시 금액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연금 가입할 때 얼마 주겠대. 그건 다 예시예요. 내가 받을 때 받아야 그게 내 금액이지, 예시는 뭐일 뿐이에요? 예시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참 이거 관련돼서 뉴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 나왔냐면 이거 그 당시 문구점 사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점 사장님이 보험회사에 연금을 들었어요. 근데 IMF 전에 되게 좋았잖아요, 이자율이. 그래서 거기 보험 직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만기 돼서 60세 돼서 받으실 나이 되면은 300씩은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IMF 터지면서 이자율이 어떻게 됐죠? 엉망이 됐죠. IMF 때는 10% 넘었으니까, 막 15% 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엉망이 됐는데, 이제 그분이 나중에 소송을 건 거예요. 왜 소송을 걸었냐면, 분명히 보험회사 직원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랬다. 근데 그분이 받을 나이 돼서 봤더니 100만 원도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이자율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소송 걸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보험회사가 이겼어요. 왜요? 거기에서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다 예시예요. 그래도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그걸 300을 받을 수도 있고, 300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300보다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통사고도 다양하게 나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만큼 잘못했느냐에 따라서도 나오는 금액이 어때요?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뭐 먹고 살 건데요 라는 걸 고민을 해보십시오. 특히 이제 60세 넘어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업하게 되면은 정년은 없잖아요.
참고로 저희도 정년은 없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70까지 수업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 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거죠. 제 목표는 딴 거 없거든요. 메인에 들어갈 능력도 안 되고 메인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전 변두리에서 그냥 오랫동안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얼마를 받든 그건 나중 얘기고. 왜냐면 최저임금 이상은 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나이가 돼도. 왜냐면 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은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인만의 어느 정도 목표치를 잡으셔서 거기에 맞게 뭐 100% 준비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본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충당 나오면 무조건 무슨 법이에요? 보충법이에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형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급여? 퇴직급여.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한테 일단 중요한 건 요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